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8월 15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입니다. 제목 드립니다. 국민 임명식 유감, 박상훈 정치학자가 경향신문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8월 3일자를 가져왔습니다. 제 뜻과 유사하기 때문에 검색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오래전 조국 장관 후보의 국민청문회 주장만큼이나 새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 발상은 과하다. 국회가 인정한 장관이 아니라 국민이 적격 판정한 장관이 되겠다는 것은 황당했는데 당신을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라고 선포할 이번 국민은 또 누가 될까? 대통령 취임식은 헌법 제69조에 따른 절차다. 핵심은 취임 선서에 있다. 목적에 맞게 권력을 제한해 쓰겠다는 공적 약속을 해야 대통령직의 헌법적 정통성이 발생한다. 한국 정치에서 과용되는 국민이라는 낱말, 한국 정치에서 국민은 허망된 말이 되어왔다. 민주정부는 권력을 나누는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국민 권력이 아니라 제한정부에 기초를 둔다. 국민은 주권을 갖지만 정부를 운영할 권력은 적법하게 선출된 시민 대표에게 위임되기 때문이다. 국민이 직접 권력을 행사하지 않고 위임하기에 등장한 것이 입헌적 제한이다. 하나는 시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제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부 권력은 분립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상권 분립이죠. 국민주권이 쪼개지면 내전이고 양도되면 식민지 노예 상태다. 반면 시민 권리는 나눌 수 있기에 노동권, 환경권, 여성권 등으로 다원화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기에 단체나 정당으로 대표될 수 있다. 대통령은 행정수반이자 정부를 이끄는 당파적 대표다. 대통령제를 만든 미국이 공화당 정부, 트럼프 행정부라고 하듯이 우리도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부, 정권이라고도 얘기해도 되겠죠. 그래서 유감이라는 그 정치학자의 표현은 그래도 그 점잖은 절제된 언어 같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준 낮은 제 기분을 말씀드린다면은 쏙 쏘고 나오고 개뿔이다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94.3조, 국가채무 1218조 돌파. 이정화 기자가 뉴스핌에서 8월 14일 16시 26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8월호 발표. 6월 누적 총수입 320.6조인데 부가세는 1.4조가 더 적게 걸렸다. 부가세가 적게 거둬들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제활동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로 인식이 됩니다. 1월에서 7월 국고채 140.5조가 발행이 됐고 63.1% 수준입니다. 국가채무는 한 달 새 6천억 원이 늘어 1218조 4천억 원까지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성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4조 3천억 원 적자다. 다만 이번 실적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 경정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적자폭은 더 커질 수 있다. 7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1조 2천억이다. 그 6월 말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재정 적자가 94.3조라면은 새로운 이칸 정부는 그거는 윤 정권이 저지른 잘못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돈을 푸는 정책에 의해 가지고 국가 채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베선트 미 재무 일본 금리 올려야 통화정책 공개 비판. 박지연 기자가 파이낸셜 뉴스에서 8월 14일 오후 8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일본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대응이 뒤처져 있다며 금리 인상을 촉구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일본은행은 그런데 7월 말 회의에서 금리를 0.5%로 동결하며 추가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답니다. 어쨌든 일본도 인플레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행으로 하여금 금리가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압박을 미국 쪽에서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년의 프라자 합의 때는 환율 조정에 의해서 엔화 가치를 높게 해가지고 일본을 잠재웠는데, 이번에는 그 금리 가지고 환율이 아니고 금리 가지고 또 금융적인 공격을 지금 미국이 하고 있네요. 상대적으로 그 중국 금리가 어떤지 이런 것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관세 정책 때문에 위안화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 이런 얘기는 환율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거는 일본 때하고는 좀 반대죠. 상황이 뭐 거시경제에 대해서는 뭐 저 같은 사람은 일천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런 뉴스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PPI 인플레이션 충격, 7월 핵심 생산자 물가는 머리를 긁는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PPI니까 아마 프로덕트 프라이스 인덱스, 생산자 물가인 것 같습니다. 이걸 일본에서는 기업 물가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건 잘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마일스 우드랜드가 야후 파이낸스에서 8월 14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노동통계국이라는 데이터가 노동통계국에서 미국에서는 또 나오고 있는 모양이네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9% 상승했다. 예상치 0.2%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갔다 이런 얘기죠. 연간 기준으로 물가는 3.3% 상승했고 이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리고 주가는 하락했다 이런 얘기고요. 그 지금까지 기업들은 관세 비용 인상을 대부분 부담해왔지만 수입품에 대한 비용 상승으로 마진이 점점 더 압박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소비자 물가에 대한 부담금이 더 강력하게 전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거가 아주 그 중의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관세 인상분만큼 가격에 전가될 것이라는 게 있는데, 전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수입 물량을 필요한데 수입하는 쪽에서 야 관세만큼 좀 가격을 깎아달라 이런 것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목요일 이른 아침 CME 그룹의 데이터에 따르면 연준이 다음 달 금리를 0.2% 인하할 확률은 약 95%에 달합니다. 그러나 수요일에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0%에 달했으며,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0.5% 인하할 확률이 거의 10%로 책정했다.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연방은행의 FRB에 강요 요구하듯이 인플레이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금리를 인하해라고 계속 압박을 해야 되겠죠. 어저께 제가 그 취급한 일본 7월 기업 물가 2.6% 상승이니까 미국은 더 올랐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통계가 왜 한국은 누가 하는 건지, 일본은 일본은행이 했는데 한국은 한국은행도 가끔 소비자 물가 뭐 근원 물가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이걸 다 하는 거냐 아니면은 뭐 재무부에서 하는 거냐, 그거가
뭐 어떻게 그 창구가 어떻게 돼 있는 건지 불분명하고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한 뉴스는 뭐 이상한 얘기들만 하지 이런 근본적인 그 거시경제에 대한 취급을 우리 그 언론들이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총독부를 미로 점령지 통치 논의 박은경 정유진 두 기자가 경향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구 강탈한 방식에서 착안, 국경 변화 없기 때문에 우크라 헌법에도 위배 안 돼, 젤렌스키 유럽 러 소유권 인정 불가 안전보장 필요. 보도에 따르면 이 계획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경제 군사적 통제권을 모두 확보하고 자체 행정기구를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67년 3차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이 요르단으로부터 빼앗은 팔레스타인 영토를 지배한 방식에서 착안한 것이다. 그러나 미러가 합의한다 해도 우크라이나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전쟁 중단에 동의하지 않으면 심각한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 유럽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협상 결렬 시 강력한 대러 제재 등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시를 했답니다. 협상을 하는 과정은 우크라이나가 미로 회담의 후속 협상으로 참여해야 되고, 평화 협상은 휴전 성사 후 시작하는 거고, 영토 협상은 현재 전선에서 출발하는 거고, 러시아 점령지의 법적 소유권 인정은 불가한다. 이런 전제이기 때문에 총독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휴전이며 영토 문제는 당사자들이 해결할 몫으로 자신이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답니다.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를 압박할 카드가 없다고 지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어, 러시아를 압박할 카드가 있으니까는 푸틴이 미국의 땅인 알래스카까지 가서 협상하는 거 아닌가요? 러시아 석유가스 팔아먹을 때가 자꾸 힘들어지고 중국만 인도도 지금 억제를 하게 된다면은 러시아는 러시아산 거를 유럽도 지금 미국 거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적게 팔도록 할 테니까 내 말 들어. 뭐 이런 협상 카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의 시각과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갖게 되네요. 가자 주민 이주 현실화, 이스라엘 5개 나라와 논의 중. 홍진아 기자가 KBS 뉴스에서 8월 14일 날 이것도 보도했습니다. 남수단을 비롯한 5개 나라와 논의를 시작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 가자지구 전역을 군사적으로 점령하고 주민 일부는 가자 남부 라파로, 일부는 해외로 이주하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쟁법에 따르더라도 주민들이 떠날 수 있도록 허용한 뒤 그곳에 들어가 남은 적들과 온 힘을 다해 싸우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또 다른 뉴스는 이스라엘 가자 주민 이주 5개국과 논의, 다른 표현은 인정청소 현실화되나라고,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이제 이스라엘 나쁜 놈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거겠죠. 권희선 기자가 세계일보에서 8월 14일 날 오후 9시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국제사회 비판 확산에도 마이웨이. 인도네시아, 남수단, 우간다 등과 협상 중. 현지 매체 보도 구체 합의는 도달 안에. 미지원 필요, 아국가 등 새 이주지 거론. 남아프리카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가자 점령 작전 돌입 앞두고 또 폭격. 123명 숨지고 네타냐후 자발적 이주를 해라 라고 강요를 하고 있답니다. 로마에 끝까지 항정하다가 결국은 수도를 점령당하고, 로마는 이스라엘 국민들을 그때 전부 다 디아스포라,
해가지고 흩어지게 했었죠. 2000년 전의 역사가 되돌아와 가지고 이제는 팔레스타인이 디아스포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또 역사의 흐름인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역사가 반복되는데 다만 변곡이 돼서 일어난다 이런 얘기도 있죠. 마스가 의식 현대중공업 2배 초거대 조선소 탄생. 윤창수 기자가 서울신문에서 8월 14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중국의 1, 2위 기업 합병으로 세계 최대 조선소 탄생. 중국 정부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그 남쪽에 있는 조선소가 중국 선박집단 유항공사 CSSC하고 북쪽에 있는 조선소가 중국 선박중공업 집단 이렇게 돼 있는데 주식 거래를 통해서 남조선이 북조선을 합병한다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를 말장난을 해가지고 우리 남조선이 북조선을 흡수 합병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기를 희망해 마지 않습니다. 미러 정상회담은 1대1로 하고 공동기자회견도 예정되어 있다. 8월 14일 날 지지컨과 AFP, BB뉴스에서 공동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핵심 의제는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임이 누구의 눈에도 분명할 것이라며 물론 평화와 안전 확보에 관한 광범위한 문제와 긴급한 국제적 지역적 과제도 다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담은 푸틴 씨와 트럼프 씨의 1대1로 행해져 통역만이 동석한다. 이후 대표단 간 협상이 진행돼 작업 조식을 겸해 계속될 전망이다. 러시아 측 대표단에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안드레이 벨로소프 국방장관,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 키릴 드리트예프 대통령 특별대표, 대외투자 경제협력 담당이 참여한다. 미러 정상의 공동기자회견은 2018년 헬싱키 회담 이후 처음이다. 이런 뉴스에 더불어서 곁들여서 러시아에 있는 북한 주민들은 끔찍한 노예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라는 충격 보고서가 나왔다고 뉴욕포스트가 8월 13일 날 약 4분간의 영상을 통해서 지금 러시아에 가 있는 군인들만이 아니고 노동자로 가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끔찍한 노예 상태로 일을 하고 있다. 아주 박봉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번 그 알래스카의 미러 정상회담에 북한 문제가 거론될 수도 있지 않겠냐 하는 뉴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북 유화정책 김여정 꼼수 비난 대화불응 입장 재차 강조. 요다 가치악기 요미우리 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미 한 번 취급을 했는데 일본 측에서도 다시 한번 요미우리 신문이 나왔네요. 한국의 이재명 정권의 대북 유화 정책을 꼼수라고 비난하고 남북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뭐 이것이 핵심일 거고 그 다음에 비판한 것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 자유의 방패를 두고도 한국의 적대적 실체가 새삼 확인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어쨌든 남쪽 아새끼들하고는 우리는 대화할 상대가 아니야. 니들은 우리하고 대화, 미국의 꼬붕하고는 우리는 얘기 안 하겠어. 미국하고 직접 할 거야. 하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그런데 이제 푸틴이 미러가 아니고 북러 동맹에 의해서 북한도 경제적 이득을 군인 팔아먹고 노동자 팔아먹고 그다음에 뭐 군수물자 팔아먹고 경제적 이득이 있으니까 푸틴 아저씨의 얘기를 조금 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있긴 있는데 에,
푸틴이 남한하고 대화하쇼라는 얘기를 할까요? 말까요? 잘 모르겠네요. 근데 미국이 먼저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매우 참 격변하는 우리 한반도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옵니다. 한국 K9 자주포 베트남 첫 수출 약 3,500억 규모 중앙일보 일본판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약 3,500억 25문 플러스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 베트남이 우리 K9 자주포를 구매한 11번째 나라가 됐는데 동남아 쪽에서는 최초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현재까지도 왈 공산국가로 되어 있는 나라에서 한국 거를 사간다. 사갈 만도 하지. 베트남 경제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크게 기여를 했는데 뭐 중국 걸 사고 갔어요. 어디 걸 사고 갔어요. 오히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도 피해 역사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베트남은 자기네들이 K9 가져간다는 것을 발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거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K9의 성능이 1분간 68발 사격이 가능하며 급속 발사 모드에서는 15초 이내에 3발을 발사할 수도 있다. 사격 직후 60초 안에 다음 사격 모드로 넘어가는 신속 진지 전환 슈트 앤 스쿼트 기능이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한번 본 적도 있습니다. 자동 장전을 하는 손으로 안 하는 거죠. 대단한 기술 발전이다 싶습니다. 전두환 시절 일본 따라 만든 공정거래법 과감히 재정비해야 조성음 기자가 연합뉴스에서 8월 15일 날 오전 6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전범국 재벌해체 위안법이 모델 기업성장 걸림돌 돼 동일인 지정제도 및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개선 목소리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승재 세종대학 법학부 교수는 최근 대한상의 정책제안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에 기고한 글을 통해 공정거래법이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일본의 사적 독점금지법을 모델로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사적 독점금지법은 1945년 일본 패망 이후 미국에 진주한 연합군 최고 사령부가 메가도 장군이죠. 일본의 전쟁 범죄가 일본 재벌에 의해 벌어졌다고 판단하고 일본 재벌을 해체하기 위해 미국의 반독점법을 모델로 삼아 제정한 것이다. 법과 제도가 본래 취지를 잃고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히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을 재정비해야 되지 않겠냐. 동일인 지정제도는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의 총수를 기업 집단의 동일인으로 두고 각종 자료 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형사책임을 묻는 제도를 말한다. 개선을 위해서는 지주회사 구조의 기업 집단의 경우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 법인을 원칙적으로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한편 혈연관계가 아니라 실질적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야 된다. 한국의 기부 문화가 활성화하지 못한 것은 공익법인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주요 원인이라며 공정거래법을 통해 공익법인을 규제하는 대신 외부 감사나 조세 혜택에 대한 관리 감독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을 했답니다. 이 변호인 13명, 연수원 동기 5명, 민주당 국무위원 8명, 그들만의 리그 인사 철학이라고 뉴데일리가 오승영 기자가 8월 14일 18시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변호인 민변 출신 대거 정부 요직 맡아 이동기 사법연수원 18기만 5명에 달한다.
민노총 시민단체 출신들도 적극 기용했다. 말로는 실용주의고 행동은 내 식구 챙기기였다. 이번에 민노총과 민변 출신들이 많이 채용이 됐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8.15 그뭐 국민 뭐 임명식, 갯불 그 임명식에 박수부대 뭐 또 참석을 다 시켜야 되니까 장차관급을 인사를 다 단행을 했다 이런 얘기고, 이하 내용은 어떤 사람들이 누구누구 뭐 주요 핵심 인물들이 누가 어떻게 발탁이 돼가지고 입성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은 권력 잡았을 때 나도 한번 해먹는 거지 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겠어요. 트럼프 아저씨도 자기한테 충성하는 애들을 다 뽑았잖아요. 미국도 그런데 이 칸이 내 마음에 맞는 애들 뽑았어. 권력을 잡으면은 그게 권력 맛이긴 하지 뭐.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 공과가 평가가 되긴 돼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권력 잡았을 때 해먹을 건 해먹어라. 어, 그 대신 나중에 뒤탈 없이 공정하게 정의롭게 하기를 바란다는 희망사항은 내가 요구사항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 뭐 정치 외교 사회 문제를 결과 본인 결과로 그 논리도구로 좀 해석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보려고 하는데 그 언뜻 이게 좀 적용하는데 꽤 많이 생각해야 되고 또 증거를 찾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해서 가끔 가다가 느낌이 팍 올 때 이런 거 작업을 지금 제가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두 번째 삼각관계 수립 역량으로 이 시사 내지는 그 정세 내지는 이런 거를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어떻게 이 정치 사회 외교 문제를 인과관계로 한번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